네,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선교센터 사무국장 이은혜입니다. 2022년에 이종건 활동가가 사무국 멤버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옥바라지 선교센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2016년 5월 서대문 형무소 건너편에 위치한 옥바라지 골목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독립투사들, 나중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옥바라지 하던 가족들이 머무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불렸습니다. 역사성 보존에 대한 논의 없이 재개발에 들어갔고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기독교 청년, 또 신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첫 기도회를 드리며 옥바라지 선교센터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 문제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어 노점상 문제였던 아연포차거리, 또 대표적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 되었던 궁중족발을 거쳐 현재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을지오비 베어, 명동 재개발이지구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소유권이 주거권보다 앞서는 세상에 반대하며 쫓겨남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 재개발과 강제철거,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권 의제 등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옥선의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옥선의 조직은 사무국, 운영위원, 활동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실무적인 일, 활동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이종건 활동가, 그리고 이민희 활동가 3명이서 사무국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는 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옥선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옥선이 곧 1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운영위원장이신 세민족교회 황푸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사회선교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옥선이 감당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그룹은 옥선의 후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분과위원이란 이름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조직 구석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모든 후원 회원들과 연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가 그룹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모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옥선 활동가라는 이름 아래 농성장을 채워가고 다양한 연대 현장에 참여하고 도시 문제에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하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옥선 총회에서 기독교 도시연구소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민희 목사님이 기독교 도시연구소 준비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기독교 도시연구소 준비위원회는 옥선의 사무국의 현장 사업으로 인해 놓치는 언어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으로 역할을 맡습니다. 또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기독교 도시운동을 제안하고 옥선의 운동을 비롯한 도시사회 운동 전반을 교회 대중에게 소개하는 창구를 만듭니다. 기독교 도시연구소 준비위원회를 통해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전문성과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기독교 도시연구소 이름으로 준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선이 새롭게 도전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을지오비 베어, 명동 재개발 이지구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수협의 개발 욕심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어서 10년째 싸우고 있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의 연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상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공공도매시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개설자입니다. 다만 관리의 권한을 수협에 위임하고 있는 것인데 수협이 시장 관리 차원을 넘어 개발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으로 인해
구시장 존치와 상인 생존권을 요구하던 상인들이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이 그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조차 개발과 강제 집행의 폭력이 자행된다면 도시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수협중앙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상인들께서 함께 회센터를 개업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싸움에 몸과 마음이 지친 고령의 상인들에게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인 을지 오비베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이자 서울시 백년가게로 지정되었습니다. 옥선은 2021년 12월부터 을지 오비베어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궁중족발과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현장으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큰 현장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을지 오비베어의 강제 집행이 들어온 이후에 을지 오비베어를 지키고 노가리 골목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걸고 노가리 골목 한가운데에서 예배와 공연, 다양한 연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골목에서 수개월을 보내다 사인 간의 문제라고 말하며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일들의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중구청을 규탄하기 위해 장소를 중구청 앞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을지 오비베어가 을지로에서 다시 재개업을 하게 되며 현장 예배는 잠시 멈추고 법정 싸움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들과 연대인들이 골목이 아닌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명동 재개발 이지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1983년부터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중 명동 재개발 이지구는 재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는 명동 내 도로 및 공원, 기방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명동 이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명동 재개발 이지구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 장사해온 상인들이 2023년 5월 명동 재개발 이지구 개발에 맞서기 위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예배와 다양한 연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서울시 중구청에서는 명동 이지구 재개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재개발 시행사와 세입자 간 면담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갔고 9월 중순 4차 사전협의체가 진행된다는 중구청의 일방적인 통보로 면담의 자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명동 재개발 이지구는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길어지는 투쟁 가운데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기도와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을지 오비베어, 명동 재개발 이지구와 연대하는 일은 곧 도시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는 곧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이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새 현장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상가 세입자 문제는 단지 개발로 인해 쫓겨나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주와의 갈등, 또 지대 상승으로 인한 퇴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언론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주 지목하고 있는데요. 상가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의 원인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는 다소 단편적입니다. 주로 별 볼 일 없는 상권이었던 동네가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으로 상권을 형성하게 되고 고유의 문화를 획득하는데 이후 상승된 지대와 건물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온 투기꾼들에 의해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또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하며 상권이 황폐화되는 현상으로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간의 인식과 별개로 영미권에서 수입된 언어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 상가 세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획일화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가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여 주거지 개발에도 같은 논리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도심 개발에 있어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폐해가 늘어나면서 주거 사업자에 대한 이주 보상비 등 약간의 발전이 있었지만 이에 비해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계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가 세입자 퇴거의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2016년 궁중족발 투쟁 이후 5년의 임차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이는 대다수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는 부족한 조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주장하고 있는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이 상가법 개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차지차가법이나 프랑스의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는 백년가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대원칙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상인만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률인 것이죠. 이런 정신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요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해약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해석에서 일본 법원은 임대인에게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일본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자녀가 부모 소유의 점포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절하면 계속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기간 준수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이 붕괴 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은 임차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감 청구권 조항에서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재판을 통한 법원 조정으로 새로운 임대료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공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상인들이 안심하고 대를 이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지차가법과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를 잇는 라멘집, 100년 정통의 횟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 연대와 신앙을 연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인이 지켜야 할 자리가 이곳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인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는 재개발 논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논의에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라는 건물주의 한마디 못하고 수십 년 일궈온 가게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죠.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과 재개발로 쫓겨나게 되는 사람이 이 도시의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들을 향해서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소유하지 못한 것은 빼앗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기존 사람들의 어떤 굳어진 생각을 뒤집었듯이 우리의 현장 연대가 사람들의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하는 이 생각의 문을 다시금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소유가 아니라 사용한 사람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많은 신앙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 연대할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행은 용역 깡패가 들어오는 그 한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작은 가게에서 잠을 청하며 매일 밤 CCTV를 지켜보는 그 수많은 시간이 모두 강제집행의 시간입니다. 연대인들은 가게에서 홀로 잠을 청하는 사장님이 외롭지 않을까 하며 함께 가게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대인들은 새벽에 강제집행 연락이 올까 머리맡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긴장감에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법과 자본의 폭력 앞에 놓인 상가 세입자들과 시민들은 끈질기고 든든한 연대로 이 강제집행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강제집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볼 수 있을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용역 깡패 몇백 명을 만난다는 것은 매번 믿기지 않는 일이죠. 사람을 짐짝처럼 여기며 들어 올리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인 한 공간을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강제집행 현장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또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보고도 경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스크럼을 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이 현장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입자들과 연대인들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 현장 앞, 또 철거당한 현장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성장은 쉽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끈질긴 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을지오비베어가 쫓겨나면 서울에 있는 어떤 가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쉽게 빼앗는 무자비한 폭력을 여기서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빼앗길 수 없다라고 외치는 세입자의 구호는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 기도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켜켜이 쌓인 경험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장과 저의 신앙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적 논리도 아니고 감동적인 설교로 마음이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마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